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이름, 나의 할머니에게입니다. 지은이는 윤성희, 백수린, 강화길, 손보미, 채은이, 손원평, 발행은 다산책방입니다. 이 책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충실히 살아낸 우리 시대의 소중한 어른으로서 할머니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우리를 키우고 보듬었던 존재, 떠올리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인 할머니에 대한 6편의 소설이 한국 문단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 작가 6명에 의해 각자의 고유한 감각과 개성으로 그려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구연동화를 해주는 좋은 할머니가 되기를 빌어보는 2019년 김승옥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윤성희의 어제 꿈꿈.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채워내낸 2020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백수린의 흑설탕 캔디. 세 번째 이야기,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무해한 사랑을 절제된 장면과 구성으로 속도감 있게 그려낸 2020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강화길의 최신작 선베드.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큰 집을 처분하려고 돌아온 나와 가정부 아주머니와 조우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린 젊은 작가상 최다 수상자인 손보미의 위대한 유산. 다섯 번째 이야기, 11월의 어느 주말 수덕사로 템플스테이를 하러 간 여자들의 이야기. 2018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최은미의 11월행. 여섯 번째 이야기, 아리아든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가지고도 그저 늙은 여자로 살고 있는 주인공을 통해 노인 문제, 세대 갈등, 이민자 문제 등을 SF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25만 부 베스트셀러이자 아시아권 소설로는 최초로 일본 서점대상을 수상한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의 아리아든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총 6편의 소설 중 오늘은 여러분들께 윤성의 어제의 꿈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애를 살아낸 모든 할머니들에게 헌사이고 찬사이기도 한 나의 할머니에게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제 꿈꿈. 윤성희. 간밤에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다. 제사 전날 밤이면 남편은 항상 나를 찾아왔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다. 꿈은 늘 똑같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나왔어, 배고파. 나는 냉장고를 뒤져 뚝딱 저녁상을 차렸고 남편은 강된장에 밥을 비벼 먹었다. 참 달게도 먹어서 꿈을 꾸고 나면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만들 수밖에 없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먹은 강된장은 남편이 죽던 날 아침에 먹은 음식이었다. 그날 남편은 늘 그렇듯 아침밥을 먹으며 아들의 욕을 했다. 한심한 놈이라고. 그러고는 내게 강된장이 너무 달다고 했다. 청양고추 좀 넣어봐. 남편이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은 한심한 게 아니라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대꾸하려다 말았다. 그 말을 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아들과 박 차장을 비교하기 시작할 테니까. 남편은 철물과 건축 재료를 취급하는 건재상을 운영했는데 박 차장은 남편의 가게에서 19살 때부터 일을 했다. 아픈 어머니와 돌봐야 할 동생이 셋이나 있다며 똑똑하고 성실해서 남주기 아까운 아이라며 학교 교장으로 있던 먼 친척이 소개를 했다. 남편 밑에서 일을 하던 21년 동안 박 차장은 동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본인도 가정을 이뤘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이어 취직에 실패를 하자 남편은 아들이 박 차장 밑에서 일을 배우길 원했다. 아들은 한 달 정도 출근을 했고 퇴근길에 술을 사와 방에서 혼자 마시더니 어느 날부터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들의 방문을 향해 한심한 놈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출근을 하면 가게 앞에 있는 구두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장기를 두었다. 하루에 한 판, 남편과 구두방 사장은 매일매일의 승패를 구두방에 걸려있는 달력에 적어두었고 매달 말에 더 많이 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술을 샀다. 남편은 그날을 꽤 좋아했다.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유일하게 많지 않은 날이었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같은 해장국을 끓여주려고 노력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구두방을 덮쳤다. 남편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죽었고 구두방 사장은 응급실에서 보름을 버티다 죽었다. 남편이 왜 꿈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지난 추석에 왔던 게 분명하다. 그때 내가 자식들에게 한 소리를 한 걸 들은 것이다. 이럴 거면 제삿날 오지도 말라고 말했다. 아버지 제사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나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 말 때문인지 아파트를 팔자는 말을 거절해서인지 암튼 딸과 아들은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침을 차리기 귀찮아서 남편의 제사상에 올릴 생각으로 아껴두었던 곶감을 꺼내 먹었다. 생각보다 달지 않았다. 섭섭해하지 마. 이젠 내 밥 챙기기도 귀찮으니까. 나는 허공에 대고 말을 했다. 10시 10분에 출발하는 복지회관 셔틀버스를 타고 수영을 하러 갔다. 지난주에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갔더니 몸이 찌뿌둥했다. 개염으로 내인을 왕복하고 나니 숨이 찼다. 요즘 들어 자꾸 오빠 생각이 났다. 내게 수영을 가르쳐주고 썰매를 만들어주던 오빠. 군대에 가기 전 오빠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나와 여동생에게 발차기를 가르쳤다. 내가 없는 동안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여기 한가운데를 걷어차라. 오빠는 말했다. 정말 오빠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그 후로 동네 남자애들이 나와 동생을 놀리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적어 편지를 보냈다. 오빠가 그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군대는 오빠의 유해 말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11시가 되어가자 아쿠아로빅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지난번 강사는 중간중간에 어머님 더 활기차게, 어머님 더 신나게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어 좋았는데 이번 강사는 호루라기만 풀어댔다. 게다가 꼭 5분씩 일찍 끝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 5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그게 얼마냐고.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구나 싶었다.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이런저런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다. 동작도 너무 어려운 것만 한다고, 인사를 할 때도 고개만 까딱거린다고, 그러면서 모두들 지난번 강사가 좋았다고 말했다. 우리 며느리 보고 싶네. 맞은편에서 밥을 먹던 여자가 말했다. 그게 지난번 강사의 별명이었다. 우리 며느리, 딸만 넷이 있는 현자 씨는 그 별명을 부르는 걸 질색했다.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시집살이를 꽤 고되게 한 눈치였다. 현자 씨는 자기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았고 남의 뒷말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잘조잘 재미있게 말을 참 잘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눈치였는데도 푼돈을 가지고 궁색맞게 굴지 않았다. 우리는 구연동화 수업도 같이 들었다. 언젠가 손주가 생기면 쓸 데가 있을 거라고 현자 씨가 내게 권했다. 현자 씨는 손주가 5이나 있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현자 씨가 내게 양말을 선물해 주었다. 발목에 눈사람이 그려진 양말 2켤레였다. 자기는 양말을 사면 늘 똑같은 양말을 2켤레씩 산다고 내게 말했다. 그래야 한 짝이 구멍나도 나머지 한 짝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둘째 딸이 같이 살자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드디어 매일 밤 손자 손녀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수 있다며 웃었다. 현자 씨가 이사를 간 뒤 나는 구연동화 수업을 그만두었다.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읽어줄 손자가 없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다. 점심을 먹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 물리치료실에 가서 찜질을 했다. 그리고 3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탔다. 집을 지나쳐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거기 마트는 3만 원어치만 사도 배달을 해주었다. 저녁 밥상에 술을 한 잔 올릴 마음으로 백화수복을 한 병 샀다. 술만 올리기 섭섭해 동태전이라도 부칠까 해서 수산물 코너에 갔더니 오늘 물 좋은 아기가 들어왔다며 권했다. 수산물 코너에서 일하는 청년이 싹싹하게 이모님이라고 불러주어서 아기 한 마리를 샀다. 남편은 동태전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다. 3만 원에 2,300원이 모자라서 사리곰탕면도 샀다. 다른 라면은 먹으면 속이 거북한데 이상하게 그 라면만 괜찮았다. 조금 걷고 싶어서 일부러 후문 쪽으로 돌아걸었다. 후문 앞에는 코끼리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 봄에 거기서 동시 발표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플래카드를 보고 구경을 갔었다. 앞니가 빠진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동시를 읽었다. 첫 번째 아이는 음식 이름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맛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갔다. 어떤 아이는 똥을 싸는 동생이 바보 같다고 썼다. 어떤 아이는 발가락에 대해 썼다. 아빠랑 나는 발가락이 닮았어요. 하지만 냄새는 안 닮았어요. 사람들이 웃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이거였다. 비가 오면 손가락을 벌려요. 그 사이로 비가 지나가게. 그 후로 비가 오면 나는 창밖으로 손바닥을 내밀고 한참 서 있어 보곤 했다.
손가락 사이로 비가 지나가는 걸 상상하면서 유치원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갈치조림집이 생겼다. 유치원이 없어진 게 속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갈치조림집은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왔더니 배달시킨 물건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한라봉도 한 상자 놓여 있었다. 박 차장이 보낸 거였다. 남편의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는 사장이 된 박 사장은 해마다 남편의 기일이면 과일을 보냈다. 저놈이 큰아들이었으면 언젠가 남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월세도 따박따박 보내니 박 사장이 자식보다 나았다. 아기찜을 만들면서 동시를 한 편 지어보았다. 내 이름은 아기, 귀엽지는 않아요. 맛있지요. 한 번 더 중얼거려 보니 너무 유치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기찜은 처제가 잘하는데 남편은 어쩌다 아기찜을 먹을 때면 꼭 그 말을 했다. 여동생네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해서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다. 그날 먹은 음식이 아기찜이었다. 갈비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남편이 농담을 했다. 그러고는 그 말이 미안했던지 남편은 아기찜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입고 있던 흰 셔츠에 양념이 틀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은 말했다. 형부 이제 자주 해줄게요.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도록 딸과 아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아기찜에 백화수복을 마시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잠을 잘 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나쁜 새끼들. 그 욕을 들어서일까? 그날 밤 남편은 딸의 꿈에 나타났다. 아들의 꿈에도 그리고 여동생의 꿈에도. 딸은 꿈속에서 젊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수영을 배웠다. 옳지, 옳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가 말했다. 꿈속에서 딸은 꽃장식이 달린 수영모자를 쓰고 있었다. 딸은 독립을 할 때 가족 앨범에서 그 수영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을 꺼내갔다. 딸이 7살 때였다. 수영장 입구에서 나는 딸에게 수영모자를 사주었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지만 모자를 하나 골라보라니까 웃었다. 나는 그게 신호인 줄 알았다. 나한테 마음을 열 거라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딸은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했다. 40년이 지났지만 딸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편이 딸의 꿈에 찾아간 것은 새벽 3시쯤이었다. 딸은 3시 10분에 깨어서 가만히 두 손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따뜻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딸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걸었다. 그러면서 담배 피우는 걸 들켰던 20살 무렵의 어느 밤을 생각했다. 공부가 힘드니?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만 했다. 딸은 담배 한 대를 피울 만큼 걸어갔다가 다시 한 대를 피우며 돌아왔다.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이 라면을 먹고 있었다. 딸도 편의점에 들어갔다. 라면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맥주와 치킨 한 조각을 사고 말았다. 그리고 라면을 먹는 청년 옆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다. 한 모금을 마시니 갑자기 추워지면서
몸이 떨렸다. 양말을 신고 올 걸. 딸은 양말 신는 걸 싫어했다. 내가 딸에게 가장 많이 한 말도 아마 양말 좀 신어라 일 것이다. 그거 한 모금만 주면 안 돼요? 옆에 앉은 청년이 딸에게 말을 걸었다. 청년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발 뒤꿈치가 까맸다. 돈이 없어 보여 한 캔 사주겠다고 말하자 청년이 고개를 저었다. 못 사요. 미성년자거든요.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캔맥주 하나와 캔커피 하나를 샀다. 그리고 캔커피에 있는 커피를 빈 컵라면 그릇에 버리고 거기에 맥주를 부었다. 그걸 청년에게 주었다. 둘은 말없이 맥주를 마셨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청년이 중얼거리자 거짓말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둘은 가만히 눈을 구경했다. 그러다 불쑥 딸이 청년에게 물었다. 수영할 줄 알아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다. 딸은 청년에게 7살 무렵에 수영장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정신을 차린 다음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가 새엄마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대신 새엄마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맥주 한 캔을 더 사줄 수 있냐고 물었다. 딸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영을 배우세요. 저도 그럴까 해요. 딸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꿈을 꾸길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은 꾸지 않았고 옳지 옳지 하며 잠꼬대만 했다. 그 시각 남편은 아들의 꿈속에 들어갔다. 아들은 꿈속에서 늙은 아버지와 등산을 갔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며 걸었다. 둘은 오르막길을 계속 올랐다. 꿈속이었지만 숨이 찼다. 그만 가요. 아들은 말했다. 조금만, 아버지가 말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는 배낭을 내려놓았다. 거기서 돗자리를 꺼냈다. 그리고 보온병과 컵라면도 꺼냈다.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둘은 말없이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선명했다. 누군가 일부러 하얀색으로 색칠을 한 것처럼. 아들은 국물부터 마셨다. 아버지는 면부터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소주 한 잔 마셨으면 아들이 그 생각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둘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면을 먹었다. 아들도 일부러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었다. 소주 한 병을 비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바람이 불었다. 돗자리가 휘. 아들은 돗자리가 멀리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마법 양탄자처럼 돗자리는 날아갔다. 아들은 그 돗자리 위에 어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꿈에서 깬 아들은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은 3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자요? 그러자 한참 후에 답이 왔다. 시간이 몇 시인데 당연히 자죠. 아들은 전화를 걸었다. 벨이 5번 울린 다음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어떤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7살 무렵이었다. 아들은 누나한테 자기 생일에 지렁이 모양의 젤리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자 누나는 우리 엄마가 널 낳다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앞으로 생일날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며칠 후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다.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정화조 구멍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날 오전 정화조 청소를 했던 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뚜껑을 제대로 닫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일부러 그곳에 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제가 그 아이를 놀렸거든요. 똥냄새 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후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물었다. 명호요, 이명호.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그 아이가 따라오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보라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저 같은 놈하고 헤어지길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다. 한참 후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저도 지렁이 젤리 좋아했어요. 아들은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명호야, 너는 뭘 좋아했니? 아들의 꿈에서 빠져나온 남편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내 여동생의 꿈에 들어가 사과를 했다. 동생네는 어렵게 마련한 집을 1년 만에 날렸다. 동생의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났지만 그 후로 오른쪽 다리와 팔을 못 쓰게 되었다. 말도 더듬게 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 번은 지팡이를 짚고 남편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4살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던 남편은 돈에 인색했다. 그 일로 섭섭했는지 동생네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 어쩌다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남편은 꿈속에서 처제에게 사과를 했다. 그렇게 찾아온 박서방한테 겨우 짜장면을 사주었어. 택시 타고 가라며 겨우 10,000원을 주었어. 그러면서 남편은 이런 고백을 했다. 박서방의 장례식을 마친 뒤 가게로 돌아와 보니 구두방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고. 구두방 남자는 다리를 절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젊을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3층에서 추락을 했다는 거였다. 구두방 남자를 볼 때마다 남편은 돈을 빌리러 왔던 박서방이 자꾸 떠올랐다.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던 뒷모습이. 그래서 남편은 구두방 남자와 매일 장기를 한 판 두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일부러 져주었다. 그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거기서 장기를 두다 죽었으니 용서를 해줘. 남편이 말했다. 동생은 용서해주지 않았다. 꿈속에서 깨어나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형부 때문이 아니에요. 동생은 젖은 베개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하기 시작했다. 달걀찜을 하고 비엔나 소시지에 칼집을 내서 문어 모양이 되도록 볶았다. 동생은 싱크대 앞에 서서 어제 먹다 남은 묵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손녀에게 뽀뽀를 했다.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말고 냉장고에 장조림도 있어. 손녀가 잠결에 응응 하고 대답했다. 동생은 어묵 공장에서 일을 했다. 남편이 쓰러진 뒤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는 최고참이 되었다. 작년 여름에는 반장으로 승진도 했다.
어묵 공장이라서 점심에는 다양한 어묵 반찬들이 나왔다. 동생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걸 보니 어묵 공장에서 일하는 게 체질인 것 같다며 농담을 했다. 점심을 먹은 다음 몇몇 여자들이 탁구를 쳤다. 하얀색 공이 왔다 갔다 했다. 동생은 일부러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가며 탁구 시합을 구경했다. 그렇게 고개를 움직이다 보니 담이 올 것 같았다. 오후에는 핫바를 만들었다. 치즈가 들어간 핫바, 깻잎이 들어간 핫바, 게맛살이 들어간 핫바. 여동생은 퇴근길에 치즈 핫바와 게맛살 핫바를 직원가로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소시지는 다 먹었고 달걀찜은 반쯤 남아 있었다. 식탁도 깨끗이 닦고 설거지도 해놓아서 동생은 손녀의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다. 우리 착한 강아지. 그러자 그녀가 멍멍하고 짖었다. 동생은 핫바에 케첩을 뿌려 손녀에게 주었다. 손녀가 먹는 걸 보다 다시 형부가 꿈에 나타난다면 용서를 해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대신 그 말을 전하러 나를 찾아왔다. 여동생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다.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식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초인종을 누를 일이 없을 테고. 그러다 문득 이참에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데 방 3개짜리 집이 뭐가 필요하냐고 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나쁜 놈. 그렇게 중얼거리자 토끼똥만큼 똥이 나왔다. 아버지 보험금도 다 민구 줬잖아요. 저도 집은 양보 못해요. 딸의 말도 떠올랐다. 나쁜 년. 그러자 토끼똥만큼 똥이 또 나왔다. 초인종이 또 울렸다. 나는 계속 변기에 앉아 있었다. 한 20분이 지났을까. 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야. 내가 문을 열자 동생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안 열어주었냐고 물었다. 변비야. 나는 화장실 쪽을 보면서 대답했다. 동생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처럼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물을 자주 마셔. 그러면 변비 안 걸려. 라고 말하려는 듯이 벌컥벌컥 마셨다. 컵을 내려놓으면서 동생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줄게. 나는 뭐가 미안하고 뭘 용서한다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려는데 동생이 마저 말을 했다. 형부가 꿈에 찾아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죽었으면 가만히 있지. 주책맞게 왜 거길 찾아가고 그러냐. 내 말에 동생이 웃었다. 동생이 웃는 걸 보다 나도 웃었다. 나는 동생에게 이제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주었다. 살아있을 때 그만큼 밥상 차려주었으면 된 거 아냐? 이제 내 밥 챙기기도 귀찮은데. 내 말에 동생이 맞아 맞장구를 쳤다. 겁이 많아서 화장실을 갈 때면 꼭 같이 가져와야 했던 동생. 밖에 서 있으면 화장실 안에서 언니 멀리 가지 마 하고 말하던 동생. 나는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아 동생을 울리곤 했다. 그런 동생이 흰머리를 하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염색 좀 해라.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내가 타준 생강차를 후후 풀어 마시더니 집에 간다고 일어났다. 저녁 먹고 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아파트 놀이터에 손녀를 두고 왔다는 말을 했다. 언니가 나 내쫓을까봐 같이 안 들어왔어. 우리 손녀한테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동생과 같이 놀이터에 가보니 예쁜 여자애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지우야, 동생이 부르자 아이가 달려와 동생의 품에 안겼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동생은 아들 정국이를 데리고 왔다. 동생은 조문만 하고 금방 돌아갔지만 조카는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다. 그때 조카가 조만간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못 왔다고. 그때 태어났으니 11살이 되었을 것이다. 아빠 닮았네. 내가 말하자 지우는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성격은 안 닮았어요. 야무지게 말하는 게 정국이보다는 제 할머니를 더 닮은 것도 같았다.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동생이 중국 음식이나 시켜 먹자고 했다. 밥 챙기기 귀찮다고 말한 거 잊었냐며 탕수육 하나와 볶음밥 하나 그리고 짜장면 하나를 주문했다. 탕수육 한 점을 먹고는 동생이 맥주도 한잔 하자고 했다. 나는 맥주는 없고 남편이 죽기 전에 담가둔 인삼주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좋지. 동생은 인삼주를 한 잔 마시고는 탕수육을 2점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잔. 잘 마시네. 내가 말하자 동생이 어묵 공장에 다니면서 술이 늘었다고 했다. 퇴근 후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이랑 자주 한 잔을 한다고. 갓진 어묵이랑 술을 마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저녁을 먹고 동생이랑 드라마를 봤다. 신분을 속이고 부잣집 며느리가 된 여자가 그 집 운전기사에게 정체를 들켰다. 저런 나쁜 년. 며느리가 운전기사를 죽이려 하자 동생이 욕을 했다. 드라마인데 뭘 욕까지 하나 싶었다. 식탁에 앉아서 학습지를 풀던 지우가 다 했는지 필통에 연필을 넣었다. 여동생네 집들이를 갔을 때 정국이는 중학생이었다. 처음으로 침대를 가져보았다며 정국이가 웃었다. 공부는 못해도 착한 아들이지 라고 제부가 말해서 다 같이 웃기도 했다. 착하면 된 거야. 착하면 된 거야.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가며 할머니 공개해도 돼? 지우가 물었다. 동생이 해도 된다고 말하자 지우가 필통에서 공깃돌을 꺼냈다. 지우는 죽지 않고 50년을 채웠다. 할머니 닮았구나. 내 할머니도 진짜 잘했거든. 어릴 적에 동생은 동네에서 공기놀이를 가장 잘하는 아이였다. 아무도 동생을 이기지 못했다. 지우가 제 할머니에게 공기를 건네주었다. 동생은 3단에서 죽었다.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꺾기에서 실패했다. 너무 가벼워. 동생은 변명을 했다. 자기는 진짜 돌로 해야 잘한다고. 지우가 다시 공기를 시작했다. 100년을 넘겼다. 누가 공기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나는 동생에게 물었다. 동생이 자기는 그 말보다 숨바꼭질이라는 말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지우가 2단에서 공깃돌을 떨어뜨릴 뻔했다. 공깃돌이 손톱에 맞고 튀어 올랐는데 팔을 뻗어 다시 잡았다. 그 순간 나랑 동생이 동시에 외쳤다. 콩! 지우도 따라 외쳤다. 콩! 지우가 다음 3단을 할 때 공깃돌을 머리 위까지 던졌다. 와! 내가 감탄을 하자 지우가 말했다. 이게 백두산이에요. 그러고는 4단을 할 때는 공깃돌을 천장에 닿도록 높게 던졌다. 이건 뭐게요?
지우가 물었다. 내가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지우의 말에 동생이 대꾸했다. 그거 있잖아. 늘 눈이 쌓여있는 산. 이름이 생각날 듯 했다. 아, 알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에베레스트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그거 말하려 했어. 내가 말했다. 눈이 내렸다. 길이 미끄러우니 내일 가라고 붙잡았다. 우리 나이엔 넘어지면 끝이야, 알지? 내 말에 동생이 그러겠다고 했다. 지우는 민구의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다. 보일러를 오랫동안 돌리지 않아 춥다고 안방에서 다 같이 자자고 했더니 혼자 자고 싶다는 거였다.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이불을 하나 더 덮어주었다. 나는 동생이랑 같이 누웠다. 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물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동생이 옆집에 살던 홍이네 기억나냐고 물었다. 홍이네? 형제들 이름이 모두 홍으로 끝나서 우리는 홍이네라고 불렀다. 글쎄 내가 정홍이를 봤잖아. 작년가을에 공장 사람들이랑 단풍놀이를 갔다가 오리탕집에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정홍이는 홍이네 2남 3녀 중 막내였는데 동생이랑 나이가 같아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모른 척했어. 나보다 5살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 근데 걔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게 홍이네 엄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오빠가 군대에 가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의 여름엔 가뭄이 심했는데 눈에 물을 대다가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다. 눈이 위아래로 붙어 있었던 우리 집과 홍이네가 가장 심하게 싸웠다. 술에 취하면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홍이네 아버지를 때렸다. 홍이네 아버지가 맞으면서 눈두렁 아래로 굴러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러자 홍이네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돈이 없으면 소라도 내놓으라고.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아버지가 마당에 술을 뿌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그러자 홍이네 어머니가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홍이네 엄마가 예지몽도 잘 꾸고 그랬잖아. 반무당이라고. 그런 여자가 저주를 했으니 오빠가 죽은 거야. 오빠만 살아있었다면 나를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생도 그 아버지는 늘 술만 마셨다. 그리고 매일 홍이네로 가서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 내놓으라고. 언니, 나는 아버지가 무섭고 징그러웠어. 그래서 정국이 아빠랑 결혼한 거야. 맹탕이라 문제였지만 아버지의 눈은 늘 빨갰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래서 나도 도망친 거야. 내가 결혼을 한 집에는 아버지 같은 남자가 둘이나 있었다. 친정으로 돌아간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남편이 죽자마자 아이를 버린 년이라고 어머니는 날 욕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뗐다. 그리고 찐고구마를 들고 방에 들어가 사흘을 자다 먹다 했다. 언니, 민홍이 오빠가 언니 좋아했던 거 알아? 민홍이 오빠는 흥이네의 둘째 아들이었다. 내가 개울가에서 헤엄을 칠 때면 물속에서 내 발을 잡아당기고 했던 오빠. 동네에 수재라고 소문이 났던 오빠.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줬는데 내가 집에 오다가 버린 적이 있거든. 그 오빠도 잘 안 되었나 봐.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 피해 다니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날 밤 동생은 꿈을 꾸었다. 남편이 고맙다며 홍시 2개를 주었다.
동생은 그 홍시를 먹었다. 달았다. 홍시를 다 먹자 남편은 내게 전해달라며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의 할머니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